반갑습니다. 제가 이쪽을 좀 벗었습니다. 여기 총장님하고 같이 걸어오는데 햇볕이 너무 좋아서 지 몸이 햇볕을 다 흡수한 모양이에요. 땀이 나네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총장님 자리에 계시고 또 교수님들 또 학부모님들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거룩한 자리가 형성되는 것은 정말 이건 제 팔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미안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아주 복합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기분을 저는 작가가 써준 길 끝에서만 이렇게 노는 사람이지 내 개인적 어떤 관이라든가 또 이룰 수 있는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발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연 기자는 깨끗한 하얀 캔버스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그 위에 누가 이렇게 물 한 방울 뿌려도 한 방울 묻은 것처럼 흔적이 표현돼야 되고 파란 잉크를 하나 뿌리면은 뚜렷하게 파란색이 그 캔버스에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비워두기도 하고 또 알아도 배척해서 다 내버립니다. 난 모른다. 그래야지 다른 영혼이나 생명력이 내 몸으로 찾아든다 하는 주관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 있는 문화와 젊은이들의 미래 이건 상상도 못 해본 얘기입니다. 제가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미래를 묻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그저 묻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과제를 내가 주셔서 저는 총장님 얘기가 그래요. 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그 음식하는 한국인의 밥상도 많이 다니시는데 그 얘기도 아마 즐겨 들으실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사업 문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 얘기 이런데 제게 듣고 싶은 것이 어느 부분인지 누가 학생 한번 얘기해 줘봐요. 내게 듣고 싶은 얘기가 뭐지? 사회사업, 또 하나는 한국인의 밥상, 또 하나는 일반적인 문화 얘기, TV. 어느 게 듣고 싶어요? 수사반장. 네. 그 수사반장이 어디 가나 아직도 얘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시대적 어떤 구조를 봐서 그것이 명작으로 낙인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원일기가 있는데 전원일기는 23년으로 했고 수사반장이 18년 7개월인가 했습니다. 근데 장수 프로그램이지만 수사반장이 그때 압도적으로 시청률이 많았고 또 그것을 기억에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수사반장이. 말하자면 이제 일정 때부터 오는 경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우리 한국인이 수사반장, 경찰, 형사더구나. 형사를 무슨 짜부라고 그러기도 그랬습니다. 짜부란 말이 잘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표현이 나쁜 것 같아요. 짜기도 하고 나쁜 사람 같은. 야, 짜부 실렸다. 이러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 역할을 맡으라고 했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절대 자신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배역이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걸 왜 방송국에서 한대냐? 그래서 이제 사회 정화, 또 범죄 예방, 또 하나는 민경 친선의 가까워짐 이런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 마디가 다 긍정적인 지어머니에게 해답을 주세요. 그래, 그 세 개가 다 좋구나. 눈 이렇게 째린다고 그러죠? 다 경찰처럼 이렇게 째리는 것만 오지 말고, 그 다음에 권총 차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의 팔뚝에 시어머니가 처음 쓰신 말이에요. 남의 팔뚝에 아무리 번쩍이는 은팔찌라도 채우지 마라. 권총 빼지 못하고
또 선글라스 쓰지 마라. 경찰하면 다 선글라스를 쓰거든요. 자기 눈을 가리고 남의 정체를 살핀다는 거는 굉장히 그 죄악시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제 눈이 그렇게 뭐 선한 눈은 아닌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 인도적 정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상륙하기 전이니까 남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또 사회 문제거리 구조를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소개하자면 명동에서 주점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명동에 나오면 그 비속으로 서울시에서 세워놨는데 거기에는 은성 주점이 있던 곳. 1950년대에 굶주리고 문화가 메마른 그 시절에 이 집에서 문인들 모든 예술가들이 음악 하시는 분, 영화 감독 하시는 분, 연극하는 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예술을 매진해가면서 정진하던 그런 집이다 이런 뜻으로 써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거기다 저는 인사를 하죠.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고 어머니가 이렇게 표적 비서까지 이렇게 봐주신 분이구나.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국민학교는 아니지만 중학교 막 들어가고 났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환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걸 하고 계신 거를 저는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당시에 술 장사하면은 뭐 문화가 뭔지 예술이 뭔지 그런 걸 배제하고선 그냥 창피스럽기만 하고 그랬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은성자리가 제게는 커다란 스승이요 제 가는 길을 인도해준 그런 집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다는 이 세 가지 이유 또 그 외의 세 가지 이유도 전부 그 은성 손님들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네 우리 어머니 보고 자네 아드님이 이번에 뭐 71년도에 수사반장을 한다고 나왔는데 그 옛날 그 수사반장 아니죠 옛날 형사 모습 내지 말고 정말 순수한 어떤 휴머니즘을 가진 그런 인도적 정신을 가진 그런 인물로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을 내보냈는데 방송이 한 3개월 나가니까 MBC가 미천다 떨어졌다고 이제 끊어야 된다고 그래요. 저 왜 끊느냐 그랬더니 뭐 자본주의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할 능력이 없는 제작비가 근데 스폰서가 많이 붙어야 됩니다. 이제 스폰서가 붙고 선전되고 이런 구조 속에 방송국이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내서 내 얼굴이 어느 정도 팔렸으니까 각 선전할 만한 데 찾아가서 구걸을 해서 협력을 얻는 거죠. 협조를.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양약품 또 한미가 없었어요. 저. 그런 데를 다니면서 사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이게 한 일주일만 붙여주십시오. 한 편 나가면은 일주일에 나가면은 5군데만 붙이면은 약 1,000만 원씩 하더라도 5천만 원이 그 수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방송은 연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수사과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니까 약간 반은 공권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반은 배우의 얼굴이 있고 그러니까 찾아가기만 하면 철컥철컥 잘 됐어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그때 이제 그 소위 인기가 올라가는데 뭐 여기저기서 그 시간 스폰서를 붙이겠다고 들어온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대성공이구나 이랬는데 방송국이 얼마나 야근지 그게 일요일 날 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쏙 빼다가 제일 시청률이 없는 목요일 이런 데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전부 글로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또 고전했던 시간이 있군 했습니다만 자본주의의 동태라는 게 다 그런 거죠. 하여간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지 월급 주고 제작비 내고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조금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니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대학을 들어가서 보름 동안 있고 또
현 수사반장 그 마치는 사람 최중락 씨를 통해서 언제나 범행 현장에 우리가 가서 이 견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고다른지 모르겠어요. 새벽 4시에 현장 가면은 그 4시에 수사하는 그 과정을 쭉 같이 보는 거죠. 그 너도 아이디어를 내라. 어떻게 잡는 건지. 이러고서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수사반장의 제일 원칙은 초동수사입니다. 초동수사. 모든 것은 초동수사에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으로 된 뭐 치지 않습니까? 옛날엔 전부 뭐 이런 눈의 끈이나 새끼로 이렇게 쳐놨는데 지금은 그 테이프 있습니다. 쫙 둘르면 아무도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가희 씨라고 일정 때부터 해오던 초동수사반장이죠 말이죠. 이 불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의사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맞아 죽은 상처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많이 맞은 사람, 그러니까 나 많이 묵었다. 친구에서 그 대사가 있죠. 고마해라. 나 많이 묵었다. 9번을 칼질을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가희 씨라는 분이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범인은 그놈이다. 그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지금 어디 여기 찌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라. 그 영혼을 불러냅니다. 넌 무슨 남에게 원한을 줬는지 원한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째 이리 죽어야 되느냐. 네 영혼에게 내가 복수를 해주겠다. 이런 단단한 결심을 하고 쓱 나와서 꼭 담배 피는 씬이 하나 있습니다. 담배를 탁 피면서 다시 이렇게 그 시체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범인은 너야. 상처 많은 사람은 범인이라고 찍는 거예요. 수사하기도 전에. 그 왜 이래야 됩니까? 그 죽은 영혼도 안타까운데. 남에게, 범인에게 너를 칼로 찔르든 무슨 도끼로 찍든 뭐 장작으로 패든 얼마나 남의 그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면 네가 이렇게 받았겠느냐. 그러니까 남한테 착한 일 안 한 사람은 범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는 모두 가난 범죄고 또 우발범이고 다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수사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 우리는 절대적 인도적 정신을 갖게끔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듯이 이건 정말 철학적인 종교를 시청자들한테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로구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6년인가 4년인가 그렇습니다. 기억은 잘 못하는데 한 사람이 맞아 죽고 하여간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담배를 넉 대를 설정, 지금은 담배 피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옛날엔 좀 촌스러우니까 그 담배를 탭니다. 그리고 담배가 연기처럼 마치 이럴 때 그 감정이 아름다운 감정이냐, 복수를 했다는 것이냐, 사랑을 하는 거냐, 뭐니 이게 표현이 다 되는 거예요. 담배 하나로. 때문에 옛 선배들 연기다 보면은 담배를 가장 잘 피는 사람이 주연자입니다. 주연. 근데 거기서 넉 대를 설정했는데 이제 그 범인은 너야. 이렇게 얘기하고선 담배 한 대 피는 거. 그게 수사죠. 수사 도입부에 들어가면서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막 바쁘게 클라이막스에 가서 한 대, 그 다음에 결론 다 내고 수갑 채워서 그 보낼 때 그때 푹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이것이 현 사회의 현상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후회감이 서린 그런 얼굴 표정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74년도에 그 은행 무슨 관계되는 범행을 했는데 제가 그때도 담배를 다 텄죠. 근데 전화가 막 끝나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수사반장이 막 끝나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네? 청와대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우리 집이 전화 오면 되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네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이렇게 받고 여보 이 청와대래. 청와대가 왜 나한테 전화 오지? 이랬더니 받아봐.
저 부속실이래, 부속실. 부속실이니까 무슨 청와대에 무슨 부속 관계가 잘못됐는지 알고 얼튼 내 생각에 부속실이 무슨 부속실이 있어? 그러면서 네, 저 최호람입니다. 그랬더니 점잖은 목소리로 남자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린데 어느 여인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유경수예요. 근데 앉아서 받았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있을 수가 전혀 없는 일이 내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고 글쎄 이번에 잘 봤습니다. 지금 혼 드라마. 그런데 담배를 많이 태시네요. 그래서 네 늑대를 설정했습니다. 한국분처럼 무서웠습니다. 청와대가 아주 무서웠죠. 그때가 청와대가 5.16 장학회가 했으니까 원 MBC가 그 5.16 장학회에서 맹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께서 만든 방송이 나가는 그런 채널이죠. 근데 중간에 이제 다 기구가 바뀌어서 다 그만뒀습니다. 근데 아유 그만 태시는데 늑대를 아이고 내가 죽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죽이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라고 그래. 이 양반도 늑대를 태우세요 그래. 근데 왜? 네? 그랬더니 아니 최 선생 담배 태실 때 꼭 담배를 같이 태십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기분이 저한테 그냥 그 배우시는 거예요. 사건 났다면 그 속상하시죠. 나라님이 이렇게 따라 피시고 또 늑대를 다 이제 담배를 그런데 그 뒷말이 참 아름다우세요. 이 양반 태는 건 여기서 뭐라 그러신 모양이에요. 새 쓸데없는 얘기 없어.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요, 이 양반 태시는 건 난 걱정을 안 해요. 모든 국민이 속상하게 담배를 따라 피면은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금연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국민 건강 생각한 어머니다. 국모님이 바로 이런 것이 나라의 어머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2대 떼다가 1대 떼다가 그만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수사반장은 그 당시에 진짜 수사반장인 줄 알고요. 많은 범죄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하고 타협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잘한 일이 죄 다 짓고 그 뭐라고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 출소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제는 이제 그 안에서 다 소문이 났죠. 그 수사반장 찾아가면은 목걸이는 해결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 찾아오는데 그 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최소한도 리어카는 사줘야 되거든요. 그때도 서울역 주변으로 해서 리어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리어카 살 때는 지금도 기업이 뭐 튼튼하니 몇 천만 원을 줘가지고 사겠어요?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 하려면 며칠만 기다려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뜯어가지고 경찰이 그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공권력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조금 얻고 저기 가서 얻고 이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0여 명 정도 리어카를 사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밥만 먹게 해준 것은 그건 서울 남산경찰, 어디지? 남산이 아니라 남대문경찰서에서 해결해 주도록 구조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느 누굴 찾아가서 먹으면 먹는다. 근데 가난한 나라도 못 돕는데 출소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2, 3년 있다가 그 최준하 씨가 너무 고생을 해서 그 집을 한번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4명이서. 전부 수사반장 출신이 5명입니다. 79년도에 한 분 부하가 죽고, 그 다음에 셋이 이제 연달아고 죽다시피 해서 수사반장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사 잃고. 그런데, 그래서 그 양반 찾아뵙자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래가지고 4명이 남산에 집을 찾았습니다. 그땐 전화도 없었어요, 대개.
이렇게 저렇게 물어서 거기 공무원들 상준 아파트가 어디다 그러면 다 안다고 그래요. 가는데 아마 실평수가 한 7평, 10평이 안 되는 아주 적은 아파트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경찰 공무원에서 1등한 사람들을 집 하나씩을 준 겁니다. 그 아파트. 그래가지고 한 30여 채가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한 30여 채가 있는 게 있고, 이래서 아주 충실한 그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은 먹고 살 게 없으면은 그 지불세금을 받는데 그 최중락 씨가 그 집을 받았습니다. 가서 물으니까 저 2층이라고. 들어가 봤었더니 야야 이 최중락 씨가 마신 기사 정월 초하는 날이니까 노시는 날이니까. 그래가지고 여보 뭐 부르고 야 뭐 그 딸 이름이 보영이에요. 보영아 손님 오셨다 빨리 피아노 쳐라. 그러니까 나는 진짜 피아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 구석에 조그만 이렇게 풍문처럼 생긴 게 붕붕 울리고 여보 차 가져오라니까 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조그만 냉장고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월남 파병 때 들어온 건지 열어보니까는 저 보리차물만 그 안에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보리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또 그래요. 보니까는 이 아주머니가 왔다 갔다 오시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온 곳이 한 5명 정도가 서 있어요. 아이고 우리 때문에 이 손님들을 맞이 못하니 다 세배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출소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맥주 한 병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들고 있고 다 들어왔죠. 5명이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더니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담배 한 갑을 포장했고.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지금은 귤이 먹기 싫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귤을 3알을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뭘 가져왔어 했더니 귤이에요. 사과 3개 들고 온 거나 마찬가지. 이거 많은 귤 3개. 땡 영양가도 없어 시기만 하고 맛대가리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감동스럽든지 이 은혜 밑에 은혜를 지고 그 위에 우리가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말없이 보훈에 감사하고 수사반장이 해준 리어크 하나에 감사해가지고 찾아온 거거든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범행을 일으키려는 깡패 조직에 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MBC 문화방송국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최보람이 계시냐 없으면 최중락이 있느냐 경찰 그 식구들 누구 이름을 대가지고 나는 뭐 이만저만 해서 부인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런 그 말하자면 개인사까지 가져들어서 모두 물을 정도로 그만큼 수사반장이 신뢰감도 주고 살아가는 어떤 힘을 부여했던 건 맞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증오스러운 게요. 그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냉정한 사람들. 어디 그때 이건 전부 실화만 다뤘으니까요. 그 부산에 아니죠. 대구에 어디 갔는데 그것도 실화입니다. 그 사장이 뭐 잘못해가지고 그 무슨 행선지 때문에 그 기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기사가 같이 밥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난 밥 먹는 사람 불러낸다고 말이야. 그래서 야단을 맞고서 이제 내려오는 장면을 모두 촬영을 그랬는데 얼마나 그 회장이 믿든지 아니 밥 먹는 사람을 취조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놀러 왔으니까 뭐 고기에다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걸 한마디 물으려고 했다가 야단 맞던 시절. 또 애들이 이 강남이 그때 70년도에 성실을 이룰 때입니다. 애들이 저쪽 뭐 고아원이 이런 데서 탈출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 맨 아래층에서 얼어 죽은 사건이 생기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새벽에 여기 갔습니다. 뭐 불러서. 근데 그 최중락 씨가 여기 애가 이렇게 꽁꽁 얼어서 코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 코까지 다 얼어붙은 거예요. 어떻게 추웠는지. 근데 누가 하나 그 제대로 뭘 덮어준 게 없는데 누가 와서 비닐을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나는 그게 다 얼음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그걸 탁 불치면서 아니 이놈의 동네는 말이야. 애한테 가만히 하나 덮어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악을 쓰는데 그 어떤 집 그 피아노 치는 그 사는 집 이 안에서 걔가 죽었는데 그 분노 때문에 그 수위를 거의 지키는 사람을 그래서 왜 얘가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아니 얘가 밤에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서 수위 입장으로서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 형사들이 그 사람을 냈다 팔질을 해서 풀어갈리더라고. 이 나쁜 놈의 인간 말이야. 어? 그 아이가 올라갔다면 추워서 올라가는 건 알아야지. 그렇게 발질을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나 나쁜 놈아 이러면서 풀어갈리는데 그때 이 수사반장은 20년이건 30년이건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아주 뚜렷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비리적이고 인정 없는 그런 범죄 동태가 제일 배기 싫었습니다. 수사반장이 몇 번 끊어질 듯 끊어질 터다 결국은 끊어졌습니다. 80년 들어서 첫 번에 끊어진 것이 김옥길 총장님이 다 아시죠? 김옥길 총장 이화대학교 그분이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 국무회의 하는데 그때 우리가 무슨 사건을 다뤘냐면은 학교 선생님하고 여선생님하고 여학생이 사랑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그냥 눈길 주고받고 이래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건데 그걸 했더니 교육부 장관께서 김옥길 총장님께서 야단 법석을 쳐가지고 아니 서반장은 뭐로 하는 거냐. 그때 내무부 소관이었거든요. 내무장관이 범죄 예방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학교 교사들의 이 사도를 문질러 버리고 선생님의 위세를 그렇게 짓밟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 교육자 상이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그 풀어 끊으시오. 안 됩니다. 아니 시원하긴 없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내무부 장관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탁 내렸죠. 그러니까 배낭간에 내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한이봉봉 이게 왜 끊어져야 되느냐. 그때 국민의 힘이라는 걸 치고 말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주체를 못했어요. 전화 때문에. 사장실로 무슨 아무나 전부 방송국으로 전화해서 왜 그걸 끊어야 되느냐. 근데 대통령께서 끊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문화방송에서 사과를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방송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살린다. 3개월 만인가 다시 부활됐죠. 그런 국민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너무 길지 않습니까? 수사반장 얘기가? 재밌어요? 이 수사반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안방의 지킴이, 안방 보안관, 이런 윤리적 문제, 그런 비리적 문제, 그런 남한테 베푸는 무슨 선의의 이 정신들을 국민을 깨닫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래서 국민들이 그 프로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제안해 주신 선생님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수사반장 얘기를 들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재미로 오락 프로로 보지만은 이런 뒤에 이렇게 깔려있는 정신은 반드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송은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사람을 보게 되고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 제 지론이 수사반장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절대 때리거나 이런 내가 안 때리고 내 부하가 때리는 건 용납하고 내가 때리는 걸 제가 용납 안 했던 거는 좀 걸리지만 그래도 또 걔네들은 시키지도 않은데 그냥 이런 종이로 땅땅 치고 이만 바르게 얘기하라고. 그래도 저는 반장의 입장에서 권총을 한 번도 잡아본 일이 없어요. 수갑을 여기 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89년도에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얼만큼 정화되고 또 얼만큼 말하자면 품격스러운 국민을 만들었는지는 아마 보신 분들의 가슴 속에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맨 부정적인 문제는 다 타고 나오고요. 3번 끊겼습니다, 방송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냥 그게 사회상인데 오히려
청와대 눈치를 무지하게 봤거든요. 방송 프로그램하고. 그 가난 범죄 같은 거는 대통령에게 굉장히 자극을 준 거란 말이에요. 아니 동생이 누나를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몇 번 가서 누나 나이 뭐 얼마만 있으면 돼. 누나가 돈이 많은데 그런 중 이놈아 내가 무슨 네 뭐냐 이래가지고 내쫓고 내수 이래가지고 결국은 친동생이 누나를 살해한 경우 이런 거 보고 이것이 나가면 되겠느냐 말하자면 청와대 대통령께서 이걸 보면은 굉장히 분노를 사실 텐데 방송사장이 보고 방송사장은 내놓지 못한 거예요. 근데 신문에 사회면처럼 재판 다 받고 이러이러한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내놓는 얘기니까 이것은 대통령도 다 알고 계신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일수록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늑대를 담배같이 태시면서 사회 구석에 숨어있는 현상을 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치의 타협도 굉장히 서반장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얘기가 넘어갔으면 좋을까요? 아까 총장님이 그러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요즘 많이 고단하시죠. 그 돌아다니면서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밝히시느라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좀 안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각 지역의 음식의 특수성, 어디가 다니면서 제일 맛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 음식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것을 고찰해 보니까요.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제일 맛있는 게 뭘 먹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것도 하나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듬어 보니까 일기장을 늘 씁니다. 그렇게. 근데 제일 감동한 곳이 지리산 근방에 들어가는데 그때 서기버섯, 돌에 붙은 버섯을 까먹는 겁니다. 그걸 뜯어가지고 무쳐서 먹는 건데 서기버섯을 따는 남자가 참 멋있어요. 키도 날씬하고 뭐 저처럼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날씬한 사람인데 부인이 아주 이뻐요. 근데 보니까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렇게 저기 보고 먹어라 뭐 이런 얘기. 왜 이렇게 무서워나 그랬더니 당신이 주인공 아니면 그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그걸 따내니. 근데 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묻히느냐. 그 사람 손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건 어머니를 존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아해가지고 아니 당신이 쩔쩔 매는 이유가 그 나무를 이렇게 잘 묻히는 아주머니 때문이로구만. 그러면서 껄껄껄 묻고 이거 먹어봅시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주머니가 10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8가지라고 그랬는데 저같이 이런 사람들이 와 있을 때만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하나 한 젓가락 이렇게 먹는데 뭔가 확 느끼는 게 틀려요. 보니까는 이거 뭘 넣습니까? 그랬더니 안 넣긴 몰라요. 거기 그냥 소금하고 맛있는 소금하고 들기름 이것만 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깻가루 하나 안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원맛이 그대로 입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참으로 맛있다. 술안주도 그렇고 이 채소가 뿌린들 부족한데 그걸 이게 약간 삶았을 때 그 양이 또 많은 걸 한 젓가락이면은 보통 이 채소 한 접시 먹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좋은 음식이 우리 음식이로구나.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음식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웰컴 투 코리아 거기서 한번 했습니다. 뭐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보고 뭐 음식이 어떻다, 일본 사람이 어떠는데 모두가 먹고 답변이 없었는데 일본 사람이 제가 얘기가 한참 있다가 그랬더니 이 한국 음식 맛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전주에서 20몇 가지를 다 놓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본말로 이 20몇 가지를 내가 좀 다 먹어봤는데 음식이노 맛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네. 아니 이렇게 다양한 생선이고 뭐고 다 만들어서 나는데 음식이 맛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의심을 했더니
이 사람이 차분차분히 설명을 하는데 모르겠다는 뭘 넣는지. 그러나 맨 나중에 남은 것은 다 같은 맛이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파, 마늘, 고춧가루가 안 들어간 음식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것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 음식은 20몇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국이고 뭐건 파, 마늘, 고춧가루, 뭐 참기름 이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의 정수는 소금과 들기름만 살짝 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물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파, 마늘, 고춧가루 그냥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물을 제가 8가지 종류를 먹고 거의 참 술도 오가피주요 그걸 담궜는데 거의 죽도록 마셨습니다. 얼마나 맛있든지. 그것이 저의 그날 술맛이 좋았던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나물 8가지를 제가 그렇게 지금도 잊지 못하는 맛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놀람이 컸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음식하면은 전라도 음식을 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전라도 드세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거기는 이렇게 음식이 맛있나 하고 고찰을 좀 해봤습니다. 뭐 김제로부터 뭐 넓은 땅도 있고 또 목포, 진도, 완도, 그 항구 뭐 이렇게 다 아주 좋은 그 먹거리들이 풍성하게 잡히고 거기서 이제 팔고 이래가지고 굉장한데 이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풍요로운 해안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것은 정약용 씨 형이 정약전이죠. 그 양반이 그 흑산도로 유배가 왔습니다. 거기는 섬이 2004개라고 그래요. 근데 아마 2000 하나 둘쯤 되는데 2004개라는 건 1004개 천사라고 만들기 위해서 약간 2~3개는 조그만 것도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천사 4개가 있는 신안 중심으로 한 그 섬, 이것이 상당히 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섬에 서울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유배를 보내면 뭐 얼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흑산도로 유배 생활을 했던 분이 정약용 씨의 형 정약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지. 이게 역사가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잘 사나워보라는 책을 17년간 거기서 썼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섬이니까 뭐 메르치를 잡든 뭐 큰 생선을 잡든 다 이렇게 먹어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맛있다 하는 거를 전부 기술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법이 됐습니다. 전라도 음식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다 그렇게 받고 또 배우고 또 솜씨를 이렇게 전수받은 것이 바로 전라도 음식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나. 정약전 씨의 자산어보라는 책을 기점으로 해서 모두 깨달음이 크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생선조리법, 음식 지침서죠. 이게 있어서 그 근원으로 전라도 음식에 자긍심을 세웠고 또 음식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뭡니까 흑산도에서 나는 게 홍어. 그것을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 막 도망가다시피 했는데 나중에 맛을 들여보니까 참 이렇게 깊은 맛이 있구나. 이렇게 시원한 맛이 있구나. 이렇게 매운 다 포함되어 있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도 잘만 길들이면 아주 안 좋은, 말하자면 냄새가 나고 이런 걸 좋아할 수 있는 계기가 그 맛이라는 거. 맛이 우리가 오미죠. 시구 오미 5가지의 맛이라고 그러죠. 시고 달고 시고 이런 것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윤미라고 그래요. 하나가 더 붙은 게. 그것이 이제 소위 발효의 음식, 썩음의 음식이죠. 그래서 하나가 더 생긴 건데 그것을 전라도 지역에서는
가장 잘 썩힙니다. 그러니까 홍어의 썩힘을 받아서 된장 뭐니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은 전부 발효시킨 음식. 그러니까 묵은지도 다른 도에서 없는 걸 전라도에서는 묵은지, 묵혀서 섞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음식에 대충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하면은 음식이 모두 맛있다. 우리가 수사반장 촬영을 가면은 배우들이 어디야? 어디로 간대? 그럼 야 전라도 목포로 간단다. 가자. 뭐 이러고 이제 대드는데 경상도로 간다. 경상도에 저 안동 뭐 이러면은 나 스케줄이 바쁜데 이러고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안 갔습니다. 배우들이. 우선 숙소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이죠. 민가에 들어가서 아주 부탁을 해야지 겨우 그 집 음식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다 싫다 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평준화돼가지고 거기 음식이 또 최고가 됐습니다. 경상도 음식이. 왜냐? 물론 그 공개를 안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음식 조리소가 가장 오래전부터 있었던 데가 바로 경상도입니다. 경상남북도. 15세기에 상가요록이라는 생기서 요록이 그 한문으로 쓴 지침서인데 그 깊은 의미가 다 거기 있습니다. 한문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15세기에 쓴 상가요록이 음식의 방향을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6세기쯤 들어와서 김유의 수은잡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 먹는 예절부터 또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다 깊이 있게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17세기에 들어와서 장계향 씨가 쓴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글 재창돼가지고 우리말로 자기 며느리와 딸에게 주려고 그 어머니가 쓴 겁니다. 상당히 장서죠. 깊게. 그래서 지금 영양 가면은 음식 디미방이라는 음식도 있고 여러분 여행 가면은 저 경상도 가서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음식을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내놓는 이유가 장사가 없고 뭐 제국 이런 것이 거기는 사상이 전부 양반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산홍공상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 학교 때 제일 위대한 사람이 선생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상인이 제일 천민입니다. 산홍공상 이러잖아요. 그래서 상적으로 죽어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건 양반의 집 자손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 팔뚝집이라고 있어요. 네,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건 좀 그렇고 지금도 다른 음식점을 하는데 거기는 팔뚝집? 왜 팔뚝집이에요? 뭐 팔뚝을 물어서 파나 뭐 이랬더니 이렇게 짜장면 집 가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렇게. 거기다 짜장면 나오잖아요. 이거식으로 팔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팔뚝집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걷어제끼고 팔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왜 팔뚝집이냐고 그랬더니 팔만 보이기 때문에 그 집 별명이 팔뚝집이다. 그리고 주인이 누군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 물었어요. 왜 당신은 얼굴은 안 보이고 요즘은 다 유리 같은 데 다 보이고 만드는 과정도 다 보이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조상님이나 우리 가족들한테 욕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얼굴 비면. 경상도 사람이 어째 음식 장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려가서 지가 80년 좀 넘어서죠. 시장도 만나고 이래가지고요. 음식거리를 좀 만들어라. 아니 여기 그렇게 한옥 좋은 데고 볼거리가 많은데 오는 관광객이 없으니 그때만 해도 관광객 신경 안 썼습니다. 그저 자기 지키고 그다음에 모두가 이 제사 음식을 존경하기 때문에요. 그 레시피를 말하자면 음식 만드는 법을 그게 이렇게 내놓거라 하질 않았습니다.
자기네 집,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종부의 뜻이 이것이 가문에 보존되어 오는 음식, 이것이야말로 제사를 짓지 제사 음식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지가 신문에 인터뷰하면서 어디 음식이 제일 맛있어? 경상도 음식은 맛은 모르겠다. 근데 그 음식에 영혼이 들어있다. 영혼. 조사에게 바치는, 정성스럽게 바치는. 고기도 딴 데는 10번을 다진다면 여기는 100번을 다져서 내놓는 음식. 그러니까 종부가 최고로 많이 지내는 집이 연간 30번의 제사를 지낸답니다. 그러니 칼 쓰는 거니 뭐니 이거 앉아서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가시 바르고 뭐 이래가지고 전 하나 뜨는 게 마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작업입니다. 이것이 경상도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평준화됐습니다. 근데 경상도 가서 어디 여기 좋은 음식점 없으면 아직은 좋은 음식점이 없다. 좋은 음식점에 맛있는 게 이 택배가 성공했기 때문에 전화만 넣으면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가족들, 자기네 일가 100명이면 100명이 너무 맛있게 먹네. 이게 폐쇄됐다 이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조상에게 가는 한 얼을 하나 바치는 후손들의 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경상도 음식은 위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음식. 강원도는 산과 뭐 전부 산이죠. 뭐 산과 또 겨울엔 눈이 많기 때문에 또 산이 많기 때문에 밭이 없죠. 밭. 돌 사이에 나는 감자나 뭐 옥수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키워서 먹어야 되는 현실이 거기에 있고 또 집과 집 사이가 상당히 멉니다. 이렇게 모여서 다닥다닥 집에 이렇게 붙어있는 동네가 없어요. 전부 산에 나가면 저 몇백 미터에 하나, 또 어떤 데는 1km에 하나 이렇게 집이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모두 부지런한 사람보다는 게으른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넘어가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저장 음식은 강원도가 최고입니다. 식혜 같은 거 잘 해놓고 먹으면 정말 입에서 슬슬 녹아 넘어갑니다. 그래 동해안 쪽은 대신 이제 관광과 피서, 이게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이 관광에 많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뭐 관광 한번 가도 좋은 집에 가서 음식 잡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원 음식은 역시 그 강냉이와 또 감자 뭐 이런 것들이 대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서울, 이건 경기도 서울은 팔도 음식이 다 모였어요. 집산지고 집화장이고 다 이렇기 때문에 음식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북의 음식을 제일 전수를 잘 받은 게 서울 경기 이론이에요. 그리고 충청도 음식, 뭐 충청도에 들어오신 분, 이북에서 오신 분, 저쪽 강원도에서 오신 분, 뭐 부산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음식이 어떤 것이 특별하다 경기도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충 다 그냥 우리 요즘 보면 뭐 해장국집 보면은 경기 뭐 양평 해장국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맛있습니다. 충남이 여기는 또 이상해요. 거기는 제가 보기는 이렇게 양식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굴을 먹어도 이렇게 나가서 캐가지고 사람이 전부 나가서 톡탁을 해가지고 굴이 탄 굴, 그걸 막아가지고 뭐 식혜를 해 먹든지 뭐 구식혜를 먹든지 이래가지고 대량 생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없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그 충청도의 그 유교학자죠. 이세계 아버지 이곡의 참화서를 알고 있느냐. 말을 빌려 타서 그 말이 건강하게 내 후손에 내 또 뭐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건강한 말을 차용해서 쓴다는 차자, 말맞자 설. 이래서 내가 쓰던 것을 남이 쓰도록까지 깨끗하게 보관하는 거. 그러니까 땅도 마찬가지다. 내가 비료를 뿌리고 뭐 여기다 농약을 주고 이래서 내가 후손을 줄 수는 없는 거다.
되도록이면은 안 뿌리고 그대로 보관했다가 주기 때문에 불량식장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우리는 캐먹고 있습니다. 이 말에 그냥 가슴이 털렁 내라는 거예요. 야, 이 충청도가 이거 참 이런 은근한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충청도는 대신 오기도 오고요. 어디 안 했나? 대충 다 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제주도는 전라도 음식하고 비슷해요. 거긴 몇 번 가지는 않았지만 비슷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는 많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 개발이. 거기가 원래 그 소도 임금님한테 바치는 소도 제주도에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도 벌써 환경을 참 주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무슨 좀 유해한 물질을 먹은 소를 바치지 않는 거죠. 거긴 자연스럽게 방사해가지고 그 소를 일본도 와규라는 게 다 제주도에서 가져간 그게 소입니다. 소로서는 제주도를 따라갈 데가 없죠. 근데 지금 이것이 잘 안 되고 이제 흑돼지니 뭐니 이런 것이 더 부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주도에 소돼지는 쳐주는 겁니다. 자, 이쯤에는데요. 지가 이제 이렇게 팔도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저는 아버님이 황해도시고 지가 자라기는 또 인천서 자라고 황해도에서 아마 거기다 나를 떨어뜨리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평생 살기는 서울서 살았는데 맛에 대한 향토맛이 저는 없습니다. 내 고향의 맛이다. 근데 이상하게 김치 안에 생선이 든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평생이 저는 그리움이 그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해주셨어요. 거기다 무슨 예를 들어 낙지 들어간 것도 있고 동태 들어간 거 하여간 그 계절에 나오는 생선이 다 김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여름에 그런 김치를 어떻게 먹느냐. 그래도 여름에 어떻게 먹을 수 있도록 생선이 들어가 있는 그 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얼마만큼 충격을 주냐면 무슨 세월 들어갔어요. 인천 앞바다에, 인천 앞에. 근데 이렇게 김치를 먹는데 보니까 생선이 나와요. 아주머니 이게 뭐요? 그랬더니 생선이죠. 그것이 여기 우리 사람들 잘 먹는. 근데 지가 처음 음식 술려다가 울었습니다. 네. 이제 끝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평생 그리워둔 게 그건데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먹어보지를 못했어. 우리 아내가 그걸 또 잘 못해요. 그래서 늘 김치에 든 생선이 그리움을 갖고 있는데 그 집에 저게 나왔을 때 눈물이 울컥 솟대요. 근데 그것이 원래 이북식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DNA를 내가 어느 정도 받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버님이 잘 잡수는 냉면인가 봐요. 냉면하고 김치에 생선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젓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봐서는 역시 아버지의 피를 많이 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다닙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먹는 거하고 좋은 데 구경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좋은 데 구경은 차를 타고 많이 가요. 지금 허리뼈이 다 났습니다. 한 600km 정도를 다닙니다. 차를 타고. 그렇죠? 이거 엄살 같은 얘기입니다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때부터 먹는 걸 찍어요. 대체적으로. 저녁에 누구 시키면 안 되죠. 점심 때 이 프로그램이 음식점은 못 들어가니까 이장 부인이라든지 동네에서 제일 말씀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는 양반 이제 지명해서 군이나 시 아니면 그 마을에서 뽑아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하는 음식을 먹다 보면은 카메라가 몇 대를 이렇게 음식 비치고 있으니까 우선은 조미를 못 넣습니다.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 하얀 밀가루 같은 면 이게 조미료 맛이구만 이럴까봐. 그냥 일절 못 넣으니까 저만 하더라도 조미료에 벌써 숙달된 맛인가 봐요. 그러니까 음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싱겁고 짜지 않고 이런데 맛은 이렇게 맛을 눌러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낮에 3번 정도 먹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그러니 배는 부르는데 맛있다고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네. 뭐 질문 계십니까? 네, 사실은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게 수사반장과 전원일기인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수사반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원일기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자식에 대한 애틋한 그러한 부성애를 느끼는 그러한 양촌리 김 회장님, 네, 저희들이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그러한 아버지 상으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알려지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저희 젊은이들에게 또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고마운 질문이십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 핵가족 제도에 대해서 유감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80년도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춘 드라마였거든요. 전원일기가. 근데 모든 분들이 서울을 향해서 이제 여기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기술도 주고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모두 몰려요. 무작정 상냥이라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몰려들면서 이제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유감해요. 근데 그 드라마는 4대가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아들, 딸.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손주까지 있는데 그 모여 사니까 그 삶의 어떤 향기라고 그러니까 삶의 의미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뭐 공부한답시고 가서 어디 독방을 얻든지 또 결혼해가지고 단둘이 사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아 저런 삶도 있구나. 저 외로워서 어떻게 사나. 외로운 건 그만두더라도 무슨 정보가 인터넷 정보로만 모두 알아서 사는 그 불행한 시대에 불행한 역사를 갖고 앞으로 인생을 끝난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원일기의 경우는 4대가 할아버지가 있고 근데 맨 나중에 우리 끝난 23년에 더 나갈 수 있는데 작가가 없어요. 작가가. 최상도 7, 80을 이해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해하는 그런 작가가 있었는데 요즘 평균 작가가 드라마 쓴다 그러면 최고의 나이가 있는 사람이 그저 4, 50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물론 잘 쓰는 김수현이나 이런 분들은 뭐 60대 다 넘으신 분들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이 배운 게 전부 핵가족 제도에서 배워서 노인네를 몰라요. 그냥 아이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어냐 이거밖에 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의만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그리웠는데 왜 이렇게 못 쓰나 그러다가 결국 손든 거예요. 그때 작가들이 대개 30대에서 다 썼던 거고 5, 60대는 그 원고를 가지고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방송 후에는 한 군데 원고료를 좀 높여주면은 다른 여타의 드라마도 다 높여줘야 되니까 방송국이 미치는 데는 상관없죠. 네. 근데 이제 미안합니다. 저 젊은 사람들한테 전부 2사람씩 살고 3사람 사는데 그게 삶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나 네. 네, 선생님 혹시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그 홍보대사라든가 홍보자문위원 네. 또 회장님으로서 그러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맡으신 그 직책 중에서 우리가 듣기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네, 그 전국 후원회 회장직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재단을 통해서 현재까지도 국내뿐만 아니라 그런 해외에 있는 아주 어린이 아이들한테도 저희들이 기부를 해야 한다 그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계기야, 네, 계기가 있고요. 여러분한테 여기가 사회사업 젊은 분들이 많고 그 정신이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이번에 아프리카를 7월 달에 메리츠 때문에 그걸 거의 다녀왔는데요. 메리츠 때문이 아니라 메리츠가 한참 성행할 때 그때 10일간 그 케냐, 나이제리아 투르카나라는 데서 비행기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내지 2시간 들어가는 저 북단입니다. 아주 거기 들어갔다 와서 느낀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시간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요.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지구상에 지가 그랬습니다. 이 신은 죽었다. 누구죠? 니체가 그랬던가? 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 신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내가 이 신학교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좀 모순이지만 저는 느낀 바 그대로. 아니 어떻게 2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땅을 한 10m쯤 이제 드라마가 아니 그 기록 영화가 나옵니다. 7, 8m, 10m를 파이지 물이 조금 고이는 거예요. 그 강에다 이렇게 하는데 뭐 거기다 이제 수도관을 하나 묻고 왔습니다만 3천만 원 주고 그러니까 우리 돈 효력이 커요. 그래서 배관을 해가지고 한 1km, 한 3km 가까이 배관을 시설을 해주고 왔는데 아니 사람이 사는 데는 뭐 우리나라 한강도 신라 백제가 한강 때문에 전쟁을 무지무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 연탄나무하고 이 물이 사람 사는 데는 절대적이란 말이죠. 물 없으면 물은 젖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2년 동안 그 물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서 그 노인들하고 타협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땅인데 왜 여기를 못 보고 계신지 여러분은 압니까? 자기네들도 이상하대요. 근데 시련과 곤궁은 이 상태를 조금 더 견뎌주십시오. 뭔가 시험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바꿔왔어요. 막 그 뭐라고 뭐 이게 형용사가 없습니다. 제가 그 애들 그 뭐 먹고 이러는데 하루에 일일 일식만 해요. 일일 일식이 그 미국에서 보낸 강냉이 그것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어떤 애들은 지각을 손가락으로 몇 개 집어먹고 그것도 뭡니까 그저 그걸로 유전인자를 만드는 게 뭐지? 응? GMO. 이걸로 만든 건데 그 미국 아니면 다 죽었어요 벌써. 그 미국에서 그건 놓은 걸로 먹이는데 그것도 안 먹어요. 왜 먹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갖다 주고 싶고 또 자기 동생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형도 있고 지가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그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물을 내가 우리가 물병 이렇게 있는 걸 먹다가 누가 시설이 맞춰서 너 먹을래? 그러면 주니까는 그 맑은 물을 물인지를 몰라요. 애긴데. 그리고 병을 붙잡고 그 눈망울을 흘리면서 이게 먹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 하여간 이루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처음 요즘 실감목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밥 숟가락을 들든 물 한 모금 마시든 어떻게 이런 나라에 내가 떨어지길 참 아유 좋아할 일 아니죠. 저도 그냥 갔다 와서 죄스럽게 기도한 겁니다. 미안하다고. 네. 저는 네. 아까 말문이 좀 옆으로 나갔죠. 저는 어린이 재단이라고요. CCF라고 크리스천 칠드런 펀드. 그게 4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전원일기에서 금동이를 양아들로 내가 데려옵니다. 그때 굉장히 이 시청자들한테 박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양심에 그 작가가 써준 그 얘기를 가지고 내가 했을 뿐인데 전부 최보람이가 잘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정신없고 야 이건 내가 죄인이지 사기꾼같이 입장이 돌아가는데 걱정을 했더니 제작부에서 뭐 걱정을 하느냐 네가 한 아이를 후원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아이를 했는데 또 용케도 86년도까지 그 기독교 재단에서 도와주던 우리가 모두 36억 불을 받았더만요. 돈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무슨 우유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거는 뭐 얼마인지 돈으로 통산이 안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사문이 36억 불이지만 3억 6천만 불도 안 돼요. 그 큰 나라에서 원조를 받은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조 받아서 오늘의 이 토전을 이뤘고 오늘의 경제를 이뤘는데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경제국인데
정말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지가 트루커나에 간 겁니다. 내 나이에 거길 갈 수가 없어요. 주사만 이 주사바늘 드는 것만 5번을 맞아야 됩니다. 쓰러졌다 또 일어나고 죽었나고 또 깨서 보면은 이제 그 흡수가 돼가지고 괜찮고 이 아프리카 가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양심에 걸려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러면서 이번에 트루커나에 갔던 겁니다. 네. 그렇게 사직생이라고 그러죠.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데 살아왔고 살아온 것만 뿐입니까? 요즘 삶이 이 꽃향기가 이게 이렇게 보면 옛날에 뭐라 꽃이 아름답구나 이랬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자체가. 이 향기가 나한테만 준 거고 아유 이제 너무 길어서 네. 네 선생님 한번 그 너털 웃음 한번 보여주시죠. 파 하라고요? 그 파가 파를 좋아해서 파인데요. 근데 저는 더 유명했던 것이 저보람 시리즈였습니다. 시리즈. 네. 근데 그게 박모월 씨 아드님이 박동규라고 서울대학교 그 문학부의 교수였는데 저보고 친구입니다. 야, 네 얘기가 서울대 가서 떠든다. 응? 그 무슨 얘기야? 서울대에서 왜 내 얘기가 왔다 갔다 해? 그랬더니 그게 시리즈래. 무슨 시리즈인데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주는데 63빌딩에서 누구와 한 사람은 좀 씹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탁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냅다 매겼는데 이게 63빌딩 바깥으로 볼이 날아갔대요. 근데 최보람이가 아이고 이러더니 내려가서 63층을 내려가서 볼을 주워가지고 63층을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뭐라고 그랬게? 그 물으면 뭐 별 대답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냥 숨이 차가지고 1대 0이야. 근데 그 1대 0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깊은 줄은 몰랐어요. 이것이 학생들이 만들어낸 저놓고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아무 변명 없이 나 같으면 이건 무효야. 다음에 떨어지면 네가 주워와 뭐 별 온갖 머리를 돌렸을 텐데 그 수능어는 그 한국인의 정체성이라 보니까 아이덴티티라 보니까 그것에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다음부터 그냥 축축축축축 이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출판사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성명권하고 초상권을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가십시오. 나의 뭐 이름 얼굴 다 내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개런티를 얼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저람 시리즈가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주연이 될 리도 없고 그러니 그건 맘대로 쉬어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선 그렇습니까? 그러면 출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오시오. 그 지가 자료를 드리니까 그때는 텔렉스에 있었어요. 그게 서울대학에서 86년에 민주화됐지. 86년도에 민주화가 돼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데몬스트레이션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만나서 조커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국민성의 어떤 인간성 문제, 또 비리 문제, 또 추악한 어떤 이런 문제를 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최바람 시리즈입니다. 근데 내가 왜 거기 주연이 되느냐? 그건 전원일기의 또 4대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사실은 무너뜨리라고 한 거예요. 저렇게 엄숙한 아버지는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지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87년부터 86년에 민주화됐으니까 7년부터 이게 떠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그때 텔렉스로 받을 이게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그걸 내가 다 그 사람들 줬어요. 근데 자기네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외국 난이라는 꽃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게 저희 사무실 앞에 늘 줄을 서 있었어요. 그 출판사 3군데서 보낸 거예요. 고맙다고. 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 또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최근 영화 중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훔친 네. 그 국제시장 네. 보셨는지요? 봤죠? 네, 그러시죠. 거기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아픈 과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런 영화들이 많이 보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그 부분은 이제 영화 내용 중에서 가난했던 그 시절에 우리 독일에 돈을 벌러 파견되어서 나갔던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그 독일 파견 광부와 간호사들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광복 70주년 특사로 독일을 다녀오셨는데요. 그 다녀오신 소감을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는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반듯한 대답을 못하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역사를 숨기거나 왜곡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이거는 뭐 정말 옛날 말로 줄이를 튼다고 해도 역사는 변함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왜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IQ가 낮은 분들이 얘기지 바꿀 수가 없는 게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역사를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작업이 이제 원숙되시고 또 지향돼야 되는데 과거 역사가 희미한데 그 위에 앉아 있고 서 있고 또 미래를 향해 가져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못해요. 그런 점에서 결국 역사는 다 터지고 마는 거고 다 진실을 찾아 들어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아팠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 또 이 외국에 나가니까 그 동포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많아요. 다 고국이 왜 그립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간 지역만 하더라도 한 3천여 명이 못 들어오고 계신데 왜 못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미 나는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들어왔고 내 동생들 공부시키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는 다 아무도 안 계시대. 부모도 안 계시고 이 양반들이 80대가 되시고 70대가 넘으시고 다 이러니까 그래서 누가 반겨줄 사람이 없어 못 옵니다 그랬더니 저를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대요. 근데 확실하게 당신은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땅을 팠나? 시체를 드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조국 생각 안 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쌀밥 짜쓰게 하고 싶었고 내 동생들 공부가르치고 싶었고 우리 오빠 대학 보내고 싶어서 나왔다.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애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다. 나는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을 뿐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그걸 또 더구나 여성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눈물이 툭툭 떨어지시는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애국의 포커스를 놓지 않는다. 나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다. 가족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가족 이외에 그 다음에 조국이지. 내 가족 없이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뭐 애썼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 솔직한 얘기도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아유 감동적입니다. 정말 질문할 게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최근에 개봉한 그 연극 See You Again 그 예술 감독을 직접 맡으셔가지고 매우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 연극이 어떤 연극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포장마차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포장마차라는 건 지금 흔치는 않습니다만 거기서 모든 문제를 끌고 와서 거기서 해결을 보려는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포장마차 가야 되는데 뭐 이러고 속상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은 항상 포장마차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솔하게 정말 가슴을 열고 술잔에 애환을 담아서 마시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거기 그걸 바탕으로 한다면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데 사실은 작업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작가 의견하고 제 나이 먹은 우리 같은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좀 편차가 크더만요. 그래서 애로가 많은데 뭐 여러분이 오시겠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거긴 멀지만 홍대 앞이니까 또
삼육에서 홍대 앞에 무슨 공간을 가보고 싶은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학교 사람은 여기가 1시간이 중요하지 거기에서 10시간 행복한들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소나무가 꼭 우리 조상들 같아요. 그 적성이 홍성이 축축 이렇게 구부러져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정이 바로 삼육에 있었구나 하는 것이 느낌이고 전체 그 소나무들이 저를 보고 손짓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학교 측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러니까 총장님이 내년에 바람 한 번 불면 어떤 때는 한 그루가 쓰러진대요. 그 한 그루가 어떤 우리 민족 정기를 쓰러뜨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얼뜻 생각했습니다. 참 여러 학생들과 교수님들, 총장님 고맙습니다. 그 아주 훌륭한 이 정원이 있어서요. 이런 캠퍼스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그래도 선생님께서 저희 캠퍼스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캠퍼스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뭐 인성교육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삼육대학교는 인성교육으로 대상을 몇 번씩이나 받은 그러한 대학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멀리 있는 아프리카인들, 어린이들, 우리 이제 아드라 보호대학교도 있고요. 우리 대학에 있어서는 여름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국내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대학으로 알차게 알려져 있는 대학입니다, 선생님.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면 손 좀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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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학년 재학 중인 박찬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불암산 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자라도 뭐가 서운했는데 그 얘기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네, 불암산이죠. 근데 그 불암산 밑에 거기에 불암 세트장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 세트장에서 70년도에 영화 찍던 생각이 났어요. 그때 우리 삼육대학 앞으로 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멀었던 것 같은 기억이에요. 그럼 삼육대학 나오고 그 다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면 그 불암 세트장인데 거로 뒤에 보면은 불암산이 보여요. 근데 그것은 어른이 됐던 시절이고 제가 제 이름을 바꾼 것은 사실은 대학 시절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일찍이 작고하셨어요. 35세. 나놓고서는 뭐 내가 지가 7살인지 8살에 세상을 뜨셨는데 저 하나 남기시고 저는 문여동남 외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이 녀석도 이름을 보니까 제 이름이 본명이 영한입니다. 곧부리 영자에다가 이 한나라 한자, 한수 한자. 그런데 아버님이 뭘 이렇게 보셔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적었는데 최불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외자신데 최철 이렇게. 얘하고 획이 뭐 틀렸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얘도 생명이 짧은데 재수씨 얘 크면은 이 이름을 주시오. 이름이 너무 커서 지금은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마 중학교 1학년 막 입학하고 나서입니다. 국민학교 때 아버님이 들어가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 이름을 들고 야 너 앞으로 네 이름은 최불암이다 이렇게 얘기도 못 하셨어요. 이 얘기를
지가 거기 불암산의 시비에 썼습니다. 어머니도 감히 이름이 커서 불러보지 못한 최불암, 또 이 지역의 모든 숭상되는 이 불암산을 그 이름을 내가 도용해서 내가 가진 것 같은 죄책감, 이런 것이 모두 죄송하고 내 성의와 이걸 다 해서 그 삼육대학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과합니다 하면서 사과만 비슷하게 해서 이게 돌에다가 비문을 써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용원이 이 지역은 내가 빚진 지역이고 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 대신 삶을 사는 그런 대인적 그 역할자 같은 그런 느낌이 늘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암산에 대한 질문이 저는 감히 어떤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거룩한, 정말 첫발부터 거룩한 단어를 썼지만 참 거룩함이 있는 지역의 이름을 지가 빌려 쓴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사과를 한번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만나서 참 고맙고요. 중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직업도 어떤 의미에서 옛날에 내 오늘 광대론돈에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광대거든요. 넓을 광자에다가 큰 대자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원초적인 우리 단어예요. 광대, 넓고 크게 세상 일을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주는 자, 이것이 광대 패거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모할 때도 뭐 하얀 한복 입고 북 두들기면서 여기다 띠 차는 게 이게 다 광대짓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전부 광대입니다. 광대의 사명적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신문고처럼 세상을 향해 북을 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 있는 것들, 또는 각부 온통이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마 알고 널리 알리고 같이 타협하고 같이 어깨를 잡는 일이 큰일이죠. 살면서. 그런 의미에서 광대 역할은 제게는 참 잘 만난 직업입니다. 여러분도 훌륭한 넓게 크게, 이제 지구가 무슨 이제 지구의 뭡니까 나라마다 무슨 경계, 이게 다 무너졌어요. 세계는 그저 우주촌입니다. 촌. 한 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과 감동을 주는 연기자이시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국민 배우이시고 국민 아버지이신 우리 최불암 선생님께서 오늘 특별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